4월 총선이 7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총선 채비에 더욱 분주한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 독재를 청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꺼내들며 비판했습니다. 정치권 이슈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봅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을 첫 번째 이슈로 잡았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주요 메시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2년간의 실정 이야기를 하면서 검사 독재 청산을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또 한동훈 위원장은 막말이다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이야기부터 들을까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4대 위기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생, 그리고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네 가지 분야에서의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특히 윤석열 정부의 독단과 무능으로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근데 이런 이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반응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나름대로는 또다시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서 날선 공격을 하려고 하시는 의도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국민 눈에는 사실 야당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선명하게 대립돼서 보였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 먼저 짚고 넘어가시면서 이른바 용산에 왜 기자회견 하지 않으시냐라고 쓴소리를 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습을 국민들이 더 기대하셨을 것 같다라는 첫 번째 인상이 들었고요. 또한 여러 가지 역공들을 하셨는데 특히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의혹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너무나 동문서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네 가지 위기를 지금 꺼내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심판론을 지금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권 여당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는 그 네 가지 위기론을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 답변을 좀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위기론에 동의하시는지, 만약에 동의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동의하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좀 더 건강하게 또 건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재명 대표가 던진 화두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못하시고 법인카드 의혹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전형적인 동문서답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다. 글쎄요. 야당 대표로서 물론 집권 여당을 견제하는 그런 것이 고유의 기능이고 그리고 지금 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로서는 총선의 메시지를 던지고 그리고 여당의 어떤 정권 심판이라는 그런 이슈를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보이고 싶은 그런 의미는 상당히 강하지만 야당으로서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상당히 아쉬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논리적 비약과 그리고 비유의 부적절한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검사 독재 청산이라는 것은 그럼 검사가 많이 들어가서 검사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 그런 것인가? 그러면 민주당에는 검사 출신이 없는가? 변호사가 없는가?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그리고 미국 정치를 보더라도 로메이커라고 해서 의회는 입법을 만드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물론 다원 민주주의 세계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입법적인 보완적 그런 것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유 자체가 자극적인 용어를 쓰는 것이 대안 세력으로서 과연 적당한 것인가 그런 비판적 시각을 제가 보여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념 전쟁을 벌인 결과 암살 테러가 발생했다. 이건 저는 비유가 부적절하고 논리적으로 비약이 심하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이런 암살 테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정치권의 정오 정치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고 과거의 이념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암살이라든가 테러가 일어난 것은 해방 정국이었습니다. 공산 사회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충돌한
해방 전국 때 이런 어떤 증오, 암살, 테러가 많이 일어났는데 과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 논쟁이 상당히 강화되었는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여당과 야당이 극한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타협의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인 어떤 지지층들이 상당히 강하게 부딪히고 있고 그리고 이념 전쟁이라 하는 그 논리 비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국제 정치의 흐름이 신냉전 체제로 돌아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을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 핵 확정 억제 전략이라든가 한미 동맹 강화 그리고 한미일 협력 강화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이념 전쟁과 암살 테러가 연기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했기 때문에 야당은 야당으로서 총선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은 대안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여러 가지 국민을 위한 정책 그런 것들을 내보이는 것은 야당으로서 당연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즉 검사 독재에서의 의미가 좀 네. 불명확한 것 같다라는 것 같고 이념 전쟁이 이제 암살로까지 하는 것은 좀 논리의 비약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물론 검찰 독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집권 여당에서는 생각이 다를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고발 사주 의혹이 있었던 손중성 검사에 대해서 1년형이 물론 1심이지만 1년형의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법원에서는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던 부분을 굉장히 꼬집었고 특히 검찰 조직으로서 과연 그 당시에 도덕성이 굉장히 훼손됐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당시의 검찰총장이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상황상에서 봤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던 것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반로에서 검사 독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이념 정쟁 때문에 암살 테러가 발생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요. 다만 지금 정치가 굉장히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고 정치적인 갈등이 심한 것만큼은 모두가 인정을 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실 지금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신 지가 2년 가까이가 돼가는데 야당 대표를 아직도 한 번도 안 만나신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계시고 야당 대표도 한 번도 아직 만나지 않으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재명 대표는 정치 테러의 피해자로서 이런 이념 갈등들 그리고 여러 정치적인 갈등들 때문에 본인이 또 테러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여러 그런 큰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이런 거 말고 단둘이 한번 만나셔서 허심탄회하게 정책이든 민생이든 이런 이야기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네. 대통령께서 사법 리스크 그런 건 얘기는 하지 않으셨지만 여러 가지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애초에 사법 리스크가 있는 대표랑은 만나기 싫은 것이 아니고 야당 대표로서는 만나겠는데 대통령이 만나면 검찰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사법부 쪽에 어떤 신호를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야당 대표를 만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내대표끼리는 수시로 소통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손준성 문제도 마찬가지로 일단 대법까지는 가봐야 되는 것이고 1심 판결이 나왔지만 이것이 개인적 일탈일지 아니면 구체적인 팩트가 있는 건지 그것은 나중에 대법의 어떤 법적인 판결을 봐야만이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제 선거제 부분도 언급은 했습니다. 이 민주당 아직 당론은 정하지 않았는데 길지 않은 시간에 말씀드리겠다 정도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네. 오후 늦게 나온 기사를 보면 선거제 결정 위해서 전당원 투표하기로 했다라고 얘기 나오고 실무 준비도 착수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전당원 투표하면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사실 전당원 투표에 붙였던 사례들이 몇 번 있거든요. 민주당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당원들에게 그 의사를 묻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선거제를 결정하는 것도 당으로서는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의사도 반영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당원 투표를 하면서 마치 지도부나 당내 어떤 책임 있는 분들이 책임을 미루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비판보다는
일단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 절차들이 있고 그렇다면 이제 지도부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 내부의 의총에서의 결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지도부에서도 결단을 할 것이고 의총에서도 의결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또 당원들께도 이것에 대해 의견을 진솔하게 여쭙는 것, 그것도 당으로서 할 수 있는 절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 그리고 구성원들의 여러 의견들을 반영을 해야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모든 분들이 다 따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병리평으로 일단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만약 그러지 않으면 위성정당 이름까지 벌써 얘기하더라고요. 국민의 미래인가요? 예, 국민의 미래. 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일단 압박은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민주당이 결론 내릴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와 지도부가 감당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당원 투표를 한다는 것은 전당원 뭐 통상적으로 어떤 기구에서 보면은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두는 목적은 어떤 대표가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대표의 책임을 감해주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당도 마찬가지로 대표와 지도부 최고위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뭐 반반 아니겠습니까? 의원들도 반반이고 야권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은 뭐 지난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만이 총선이 끝나고 재방선거 대선까지 야권 단일 대우로 갈 수가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멋지게 지면 뭐하냐. 이런 것은 연동형으로 가면은 우리가 손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병리평, 과거식입니다. 병리평이면 정당이 얻은 득표수만큼 각 당의 비례대표를 나눠 갖는 것. 그러면 손쉽죠. 그런 것이 있고 아니면 그것도 약간 변형해서 그러면 비례대표의 취지를 조금이라도 살려서 지역적인 그런 것을 줄이자. 그래서 뭐 권역별 병리평 비례대표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편법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법으로 계속 생각을 한다는 것은 기존의 선거구 비례대표제로 가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다가 지금 뭐 전당원의 어떤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지도부가 이것을 감당할 만한 그런 힘이 안 된다. 그리고 최소화시킨다 리스크를. 그래서 당원들의 뜻이기 때문에 지도부는 당원들 뭐 대통령으로 말하면 국민이 원하면 무엇이든 하겠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연동형을 포기하고 저는 병리평이라든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 80명 정도 되는 민주당 의원도 여기에 대한 반대 입장을 하긴 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만약 선거제에 대해서 이런 불만이나 이런 부분이 나중에 혹시 민주당 내 좀 분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제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데까지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려온 거고 그만큼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진짜 여러 가지 채널로 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도부와 의총에서 그냥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의 뜻을 묻겠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여러 가지 당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민주적인 절차들을 다양하게 거쳐야만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 수긍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모든 분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많은 설명과 그리고 많은 포용과 그리고 많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라고 한다면 당 내에서 갈등들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연찬육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렇게 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공천 기준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됐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4대 비리 또 강력범죄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민주당과 다르다라고 차별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뭐 4가지 비리나 4가지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차별화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뭐 총선 구도도 운동권 청산론, 386 정치 세력 청산론 그리고 정권 심판 이렇게 맞불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개항을 가면은 원희룡 이렇게 해서 이런 원희룡이라는 사람도 있다. 이 사람을 공천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어떤 대립적인 구도로 지금 가는 것은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구도적인 측면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구도로 가냐. 치열하게 선거 초반에 선거가 시작되기 본격적으로 본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구도 싸움에 상당히 지금 몰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천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당과 야당이 공천이 시작되는데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여러 가지 가족 리스크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네. 우리는 그런 분들이 지금 출마를 한다고 하고 지금 당 대표로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정도의 어떤 리스크가 있는 사람은 전혀 공천하지 않겠다. 이렇게 차별을 하면 이것도 구도적인 전략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선거 전략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뭐 사대 비리를 저지르면 가족이 처벌받아도 공천 배제된다. 가족이라는 것은 결국은 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자식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자식도 이거에 대한 비리에 연루될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은 것이 비일비재하고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 부모가 자식 사랑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까지 엄밀히 봐서 철저하게 깨끗한 사람을 공천하겠다. 그런 어떤 차별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 역시도 이제 검증 기준은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우리는 더 검증 기준이 철저하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재명 대표나 조국 전 장관의 모습이 좀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당연히 겨냥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야당과 차별을 하겠다 뭐 이런 전략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더 안 좋게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네. 첫 번째로는 뭐 4대 비리에 관해서는 가족이 처벌받아도 공천을 배제하겠다 뭐 이런 취지라서 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기준을 더 강화하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으로 읽히긴 합니다. 다만 지금 현직 대통령께서 배우자의 어떤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공천조차도 뭐 배우자가 처벌받았을 때는 안 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배우자의 문제는 그럼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통령께 쓴소리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바로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전략은 역풍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뭐 조국 전 장관이나 이재명 대표에게 각을 세우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렇게 자꾸만 야당에 뭐 민주당에 각을 세우는 전략까지는 이해는 하겠지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사실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될 얘기는 뭐 반 이재명, 뭐 반 민주당 이것을 넘어서서 그래서 경제는 어떻게 살릴 것이고 그래서 민생은 어떻게 살릴 것인데 이것에 대한 답을 듣고 계시고 싶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전략으로서는 사실상 뭐 이재명 대표를 저격하는 것만으로 중도층까지 뭐 확장하기는 전혀 저는 거의 힘들다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뭐 보수를 넘어서서 중도층 표심까지 얻고자 한다라면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될 이야기들, 그러니까 경제와 민생을 어떻게 살릴 것이고 체감 경기를 어떻게 올릴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히려 역풍일 수도 있다라고 하셨네요. 글쎄 그 문제는 뭐 공작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검찰 고발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입장 표명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냐 그거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아직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사대 비리라는 것은 가족이 처벌받아도 처벌이라는 것은 법원의 판단이 나오고 나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법적인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런 것이 어떤 것이 팩트인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질 않고 무슨 동영상 같은 그런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뭐 도덕성 검증위에서 정밀 검사를 하지만 여러 가지 경찰에서 범죄 사실 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면서 그거에 입각한
사법 처리에 입각한 그런 것을 판단으로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 역시도 이제 지금 공천위원회가 6명에 대해서 공천 배제 의견을 냈는데 일단 그 인원수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또 하위 20% 통보 조만간 된다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안에서 좀 술렁술렁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천 심사 지금 진행이 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컷오프라든지 뭐 또는 이제 배제되시는 대상분들을 두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특히 이제 선출직 평가위원회가 이제 그 의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 바가 있고 그 하위 20%가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그 20%가 한 31분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많은데 그분들께 이제 일정 부분 이제 통보가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내에서는 많은 술렁임은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도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고 있는 시스템 공천으로 저는 뚫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공천 과정에서는 누군가는 또 배제되고 또 누군가는 공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분열되지 않고 단합을 하려면 공정한 기준에서 시스템 공천을 하는 것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래야만 공천에 탈락하신 분들도 또 공천이 되신 분들도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또 당원 당규상의 기준에 맞게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또 어떤 외부적인 그런 입김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공천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어떤 갈등도 잠재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거기에 이제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오늘 지역구 예비 후보 대상으로 이제 면접 심사가 시작돼서 앞으로 계속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인천 계양을 신청한 이재명 대표 역시도 본인이 시스템 공천을 위해서 오늘 면접을 왔다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약 10분 정도 면접으로 다 파악할 수 있냐? 너무 이거 보여주기식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면접이라는 것이 이제 정당에서 공천을 하기 위한 면접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일반 기업이라든지 입시를 할 때 하는 면접도 뭐 3시간, 4시간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되게 짧은 시간 내에 그 사람을 이제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접에서 과연 어떻게 모든 부분을 거를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항상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그동안 시스템 공천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아오면서 이번 총선뿐만 아니라 앞서서 있었던 공천 과정에서도 면접을 했던 적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 나름대로 노하우와 데이터들이 또 쌓여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뭐 10분 내외로 하는 면접이라고 할지라도 그 예비 후보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검증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양을에 나갈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럼 원희룡 전 장관과의 빅매치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희룡 장관이 지금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미 거기 가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병립형이라든가 권역별 비례대표가 돼서 비례로 과연 갈 수가 있을까? 그러면 도망간다, 피한다 이런 비난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면접까지 당당히 뭐 10분 면접이지만 했고 네. 10분 동안 사실 할 게 없습니다. 뭐 자기소개하고 지원 동기 여기 이 지역의 장점이 뭐냐 뭐 그런 거 묻다 보면 뭐 10분 금방 가고 그러기 때문에 뭐 면접이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정당의 문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 개파라든가 지도부에서 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물이 뻔히 나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요식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비례선거제가 어떻게 결정되냐 그거에 관계없이 오늘 면접까지 했는데 면접한 분이 또 다른 비례로 간다. 그러면 큰 정치인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도 뭐 8,300표, 8,400표 정도 지난 6월 보궐선거 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큰 표차로 당선이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보고 원희룡 후보는 거대 야당의 대표 그리고 지난 대선 주자와 붙기 때문에 네. 일거에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떨어져도 손해볼 거 없다. 정말 큰 손해는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여기서 패배한다면 여러 가지 뭐 당 대표뿐만 아니고 모든 걸 내려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차기 대선에 과연 나올 수 있을까? 물론 여기는 민주당의 표밭이고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네. 유권자들이 어떻게 선택할지는 그건 유권자들의 마음이지만 지금 구도로 봐서는 원희룡 입장에서는 상징적 의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당에 헌신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전국 선거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전국을 뛰어다니려면 한쪽 지역구에 또 강력한 원희룡 전 장관과 함께하는 것은 또 불편한 일 아니냐라고 해서 비례대표 얘기도 나오던데 그거는 불가능합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앞서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죠. 자기가 본인 지역구 놔두고 어디 가겠냐 이런 말씀을 취지를 하셨고 특히 원희룡 전 장관이 그 지역에 온다라고 하니까 왜 본인을 따라오느냐 어이없다라는 취지로 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명룡대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저도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 결과야 선거 그 함을 열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도 절박하게 또 겸손한 마음으로 선거를 치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원희룡 전 장관이 돌덩이를 치우기 위해 개항을 해 가신다라고 하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만큼 팽팽한 접전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선거 결과가 또 쉽게 예측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또 총선 결과까지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까지 봤고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갑니다. 네, 철도 지하 공약입니다. 지금 오늘 수원을 찾아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 주요 도시의 철도를 지하화하겠다. 그리고 지상 공간을 또 잘 활용해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총선용 공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까? 서울시 여러 가지 고가도로가 과거에 3.1 고가도로인가요? 고가도로가 지금 다 없어져서 네, 지하로 그렇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계천 그것도 만들고 우리 건국대 앞에 보면은 그 큰 전철 지하철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각 구청장마다 선거 때마다 그것을 지하화하겠다. 그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건이고 보기도 싫고 그리고 우리가 통행도 불편하고 면적도 지상의 어떤 면적도 활용할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또 서울역에서 인천까지 가는 경인선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로 남북이 갈라져 있고 네. 영등포도 갈라져 있고 그리고 부천도 갈라져 있고 인천까지 갈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그 지역의 그 경인선 벨트에 있는 지역구들의 역대 20년 전부터 국회의원들의 공약이 경인선 철도 지하화 그것을 여당과 야당 보수당과 진보당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런 공약을 했고 다만 이런 국가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돈이 문제인데 국가가 국책 사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면 그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정부의 돈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재원을 이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방 자치단체와 같이 힘을 합쳐서 국책 사업으로 하면 그걸 하면 그 지역의 유권자들 다 좋아합니다. 국민이 좋아하면 탄력이 받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오래전부터 이런 것들이 각 지역별로 군데군데 이런 공약이 있었지만 이번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것을 어떤 그 공약의 거의 저는 제 1번이라고 생각을 하는 네. 수원까지 가서 이런 공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학의 주차장도 지하로 들어갑니다. 거의 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하화 시대 네. 그리고 지상은 우리가 쾌적한 그런 어떤 그 삶의 공간 이런 것을 만드는 시대적 추세이기 때문에 타이밍은 잘 잡고 이슈를 선점을 잘 했다. 다만 국민들한테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천될 수 있냐 그런 것을 확신을 줄 수 있는 어떤 백 프로젝트 그런 보관이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전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뭐 좋은 정책은 실현될 수 있다면 실현되면 좋겠죠. 근데 다만 이 정책을 두고 총선용 선십성 공약이다, 정책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건 사실 이 말씀을 하신 시기와 그리고 장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시기는 아시다시피 지금 총선이 70일도 안 남은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총선용 약간 토건용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 당연히 이제 선심용이다, 선심성이다 이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공약을 발표하신 곳이 바로 수원입니다. 수원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경기권에서의 최대 격전지로 꼽는 곳이고 굉장히 크게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 다분히 총선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말 좋은 정책이라면 어떻게 잘 살려서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산으로 뒷받침하실 것인지 또 구체적인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내놓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김포시 서울 편입론이 있었거든요. 그때 국민의힘에서 메가 서울 이런 걸 굉장히 크게 띄웠었는데 사실 그때도 총선용 아니냐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지만 사실 지금까지 봤을 때 그 김포시 서울 편입론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눈에 띄게 진전된 사항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러고 또 흐지부지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또 회의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앞으로의 또 구체적인 계획들 그리고 구체적인 예산안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 수원의 장안구 같은 경우는 저도 가봤는데 복복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철길이 4개로 납니다. 4개. 네 개로 나기 때문에 동서가 갈립니다. 동서가 갈리면 예를 들어서 구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영등포도 마찬가지지만 철길이 지나면서 갈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철길 밑으로 해서 도로를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도시가 나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도시가 반으로 나눠지면 통합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사실은 국가적인 시책으로 밑으로 들어간다면 도시가 정말 훨씬 뭐 여러 가지 또 상습 정체라든가 소외 고립 이런 지역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런 것이 뭐 선거를 떠나서 그리고 수원이라는 이런 장안구 이런 부분을 좀 발전시킨다는 지역 발전의 개념에서도 이런 것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차원에서 선거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는 한 가지만 질문드립니다.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대표의 구애를 뿌리친 거죠. 국내에 남아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수도권 출마냐 경기권이냐 아니면 워낙 본인이 이제 TK 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TK에 그냥 있을 것이냐 어떤 예상하십니까? 지역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당으로서는 물론 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갈등이 있는 그런 것부터 해서 상당히 정치적인 험로를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주류에서 비켜나면 상당히 돌아오는데 한 10년 넘게 걸립니다. 정치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거기까지 와 있다고 보고 이제 만약에 이준석 대표를 따라서 나갔다면 과거에 다시 나가서 실패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시 돌아오는데 10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같이 이탈하지 않고 정당에서 이탈해서 잘된 사람이 없다. 이런 뭐 어떤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당에 남아서 총선에 기여하고 총선에 뭐 전략공천이라든가 어떤 특정 지역에 나가서 당의 명령이 있으면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읽히고 아니면 뭐 선대위라든가 이런 데 참여해서 보수 정당의 승리를 위해서 기여하고 뭐 국회의원 차원을 떠나서 그다음에 지방선거라든가 마지막 대선을 한번 겨냥해 보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미래를 보고 당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런 소박한 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도 뭐 장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또 정치적으로 본인이 나가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정치는 생물이고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과연 정치적으로 활약을 할 만한 공간이 남아있겠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본인 입장에서도 결국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다면 저는 또다시 결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결단이 총선 전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제3지대로 가는 것도 얼마든지 아직까지는 열려있는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